네, 2003년도 봉준호 감독이 각본 감독을 맡은 살인의 추억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중에 한 편이죠.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가 한 편 있었고,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화성은 80년대의 가장 공포스러운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여성들이 살해 강간되는 사건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첫 번째 영화가 실패한 봉준호 감독이 약 5년에 걸쳐서 이 미제 사건을 다루기로 했을 때 모든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미제 사건이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재미있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의문으로 이제 다 걱정을 했었는데요. 김광림의 희곡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해서 그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한 그 자료조사를 통해서 다시 쓰게 된 작품이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월드컵 경기도 결과를 가지고 재방송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미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블랙 코미디, 그리고 영화 속의 많은 장치들, 그리고 영화를 표현하기 위한 그 화면적인 어떤 기법, 이것을 우리가 미정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명장면들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면 영화 10배로 재밌다를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장면에서 메뚜기를 잡는 소년이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리자 메뚜기를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 여기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 네,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메뚜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년이 연쇄살인마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채집을 해서 이 유리병에 담아놓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이것을 영화에서는 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화면에다가 심어놓는 그런 작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메뚜기를 잡는 소년을 굳이 이 영화에서 왜 보여줬을까?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살해 사건이 난 곳으로 이 형사가 찾아와서 내부를 지켜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86년 10월 23일이라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그 날짜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야, 너 저쪽으로 가라니까. 네. 이 장면에서 포커싱이 돼 있다가,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형사의 얼굴로 초점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것은 송장 메뚜기죠. 아까 잡았던 메뚜기들은 그 방앗개비 메뚜기입니다. 자, 이 메뚜기와 이 메뚜기가 레이어 작업이라고 해서 어떤 선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기억과 기억을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씬의 시퀀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제도 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첫 장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골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첫 번째 살인 현장으로 오는 장면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멀리서 보이는 곳에서 무언지 알 수 없는 화면들을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좀 해석해 본다면 형사는 지금 고장난 차를 옆에 두고 경운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장난 차를 수리하려고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연기가 나고 있는 차는 바로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 차의 고장을 의미하고요. 이 영화에서는 여러 번 이 차가 고장이 나거나 뒤에서 사람이 밀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는 80년대에는 절대 수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범죄, 연쇄 살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자, 전경 2개 중대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모든 경찰 병력들이 전부 서울로 가 있는 상황에서 그 병력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절대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나열루까지 조금 과장해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들판 들녘의 아름다운 어떠한 이 전원의 풍경과 이 살인 사건으로 가고 있는 어떤 이런 풍경들은 바로 컨트라스트, 이 영화의 대조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자, 형사들의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들. 아이들은 지금 똥차라고 놀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 박두호 형사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발로 다 밟히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좀 우격다짐의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어떠한 식으로든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너 저쪽으로 가라니까. 지금 준비한 이 유리죠. 거울, 깨진 거울도 바로 주변에서 그냥 채취한 어떤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미약하지만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수사에 잘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도구 자체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증거들은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시대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것들은 또 뭐야 저? 뭐야 저거? 엠마! 여마 뭐 제자리 놔! 내리다. 야야야, 그거 갖다 놔. 거기다 놔. 놓고 가. 엠마! 에이마 너 중요한 거니까 손 내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손 대면 안 돼. 네, 비슷한 얼굴과 비슷한 머리 모양과 또 의상까지도 비슷하게 입은 이 소년이 메뚜기 소년이죠. 형사의 말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형사를 놀리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도호 형사는 영어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범인의 정액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정액을 미국으로 갔다 온 문서까지도 이 서울 형사에게 뭐라고 돼 있는지 해석해 달라고 뛰어오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도 역시 이 시대의 수사에 부적합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저 새끼들 자식. 저 새끼들.
네, 이 제목은 프로듀서가 봉준호 감독의 노트, 연출 노트에서 귀퉁이에 적힌 그 글귀를 보고 이것을 제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장면입니다. 자, 바로 롱테이크 장면인데요. 밤에 수사가 벌어지고 밤 늦게까지 수사가 벌어져서 전부 다 두 번째 사고 현장으로 나간 상황에서 주인공 형사가 늦게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롱테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롱테이크 기법은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 카메라도 복잡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 영화는 필름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롱테이크를 보시죠. 야, 아직 줄도 안 치고 뭐하냐? 야, 임마, 손으로 그러지 말고 뭐 각구목이라 좀 구해가지고 받고 그래라. 박사님!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여기입니다. 뭐야 이게? 발자국입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 예,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야, 임마, 너 저 새끼 좀 도와줘. 아, 예. 아이, 야, 감식반들 연락했지? 예, 연락했습니다. 고마울 겁니다. 네, 역시 아무 도구가 없는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서 그 도구 없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있고, 자기도 역시 그냥 옆에 있는 꼬챙이로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이 범인의 발자국을 동그라미 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부터 두 바퀴를 도는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영화가 롱테이크 기법으로 카메라가 지속되는 어떤 그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그 현장에 제보자가 없네.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전 개판이야 지금. 에이, 그 노인네 그 참. 야마, 들어가. 야야야, 애들 좀 치워라. 네, 형사반장이라고 그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 변희봉 씨죠. 네, 변희봉 씨가 지금 이 들판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들은 뭐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를 정도로 뭐 잡담을 하고 있고 웃고 있고 뭐 이런 풍경이 보여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장면도 장면이지만, 이 형사반장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형사반장을 할까? 자,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이 변희봉 씨와 송강호 씨의 어떤 대화 장면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나 둘이 케미가 참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괴물의 이 부자관계에 대한 어떤 착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그래, 신고자 못 찾았냐? 아니, 전화를 지금 현장 보존이 안 돼. 감식관이 이 새끼들아. 감식관도 안 오고 이거 완전 개판이야 지금. 야, 임마, 그거 무슨 얘기를. 그 사진을 이거 왜? 그거 찍으라고 할 때 찍어야지. 그 참. 아이고, 야들은 왜 이렇게 또 불렀는지. 나 정말. 아니, 나보다 너 오니 그 다 와 있던데 뭐 벌써. 그렇죠? 박공이 박기자 새끼 안 보니? 휴가 갔나? 글쎄, 나도 모르겠다. 씹새끼가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 야, 이거 인생 완전히 이거 무슨 꼬라지냐, 이거. 내 정말. 아이, 야, 이게 죽어버리겠네, 현장 보존이 돼야 뭐 수사를 하든가 하지. 와. 경운기! 현장 보전 잘해. 경운기! 잘하라고. 경운기! 경운기 들어가! 저리! 그만! 경운기! 사람이 손짓을 하면 왜 귓구멍이 뭐 씨발 뭐 바꿔 가라 씨발. 에이, 이 새끼야 너 이거
아이고 씨. 이 새끼는 이제 나타났지. 아이고 씨. 아니 전화를 언제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떡해? 어? 아이 현장이 지금 보존도 안 돼. 이라이들 하고 있는 뭐지? 씨발 논두렁이 꿀 발라놔 지금 콧구멍 쳐박게 전부 다. 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화의 2분 30초가량의 롱테이크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은 바로 감식반장입니다. 자, 현장 보존도 안 돼 있고 사진을 찍을 때 찍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찍으면 어떡하냐고 하고 또 기자를 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 나타난 우리 첫 장면에서 봤던 경운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그곳에 바로 정확하게 이 경운기 바퀴 자국을 내면서 이 증거를 없애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자, 봉준호 감독은 농담처럼 혹은 어떤 실수나 과거의 어떤 그런 80년대의 수사의 어떤 그런 패턴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영화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이 모든 상황을 한 컷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롱 테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가장 그런 현실적인 그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계속 두 바퀴를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 처음에 왔던 곳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렇게 똑같이 다가가는 이런 풍경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수사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보여드릴 장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장 검증 씬입니다. 몇 개월 후에 약 5월에서 6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86년도의 시대적 배경,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표로 등장을 했고요. 1987의 시대였죠. 자, 그리고 현장 검증신을 준비하면서 마치 범인을 잡은 것 같은 의기양양한 3명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이 사진 촬영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백강호라는 지금 서울영사는 이 백강호가 절대 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에 화상을 입고 어릴 때부터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범인을 묶은 것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당시에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포박을 한 그런 그 살인 사건들이 결코 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짜장면집 아들 이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은 마치 조작 수사처럼 백강호의 그 신발을 이렇게 진흙에다가 눌러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만들고 범인을 잡았다고 가정을 한 후에 현장 검증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탈모집이다. 했어요. 자, 찍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주먹을 한번 자, 주먹 쫙.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주먹 올리시고. 야, 사장사. 야,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찍자, 같이 찍자. 야, 이리 와. 자, 선장님. 야, 어디서 와? 너희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지? 뭐 어릴 때부터 이런 거지? 네,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 이 영화의 범인으로 몰려서 수십 년간 옥살이를 해서 국가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목격을 했고요. 그 사람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불운의 수사들이 이루어졌던 시대를 이 영화는 은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 제가 설명드릴 장면은요. 우리가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듯이 바로
인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딘가로 진출하는 것들, 어딘가에게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되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디로 도착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대 다 대응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모든 사람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 형사가 지금 그 사람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장 검증을 빨리 하고 이것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골 형사와 형사 반장, 그리고 그의 형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어차피 현장 검증 제대로 되긴 글렀습니다. 저 더 엉망진창 망신당하기 전에 좀 취소시키세요. 자네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들어와서 또 말이 많아? 어? 아이고 아무 신경 안 쓰세요. 그 용의자가 몸이 아파서 그 다음으로. 서영산! 야, 왜 이러는 게 다 된 밥이 왜 또 물을 끼얹는겨? 네, 이 장면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역시 그 괴물이라는 영화에서도 낚시꾼들이 허리가 다 물에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한강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장면이 오프닝에서 보여져요.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미장센이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허리 밑에가 보여지지 않는 미장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몽달 귀신처럼 이렇게 머리와 상체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온전한 수사가 안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불충분한 인간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상한 미장센은 바로 형사반장이 쓴 선글라스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어떤 현장 검증에서 형사반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참 많은 그 비난의 글이 쇄도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상한 점들이 바로 이 수사와 이 현장 검증이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된 밥이 왜 또 물을 끼얹는겨?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광호 제 범인은 아니라니까. 야, 조용히 못하! 아니, 반장님. 죽은 여자 목에 끈 같은 걸로 3번이나 꽁꽁 묶어서 매듭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 백광호 손 한번 봐봐요. 저 손으로 뭘 모른다는 게 가능합니까? 나가! 애들도 웃어요. 나가란 말이야! 자, 그러자. 끈 잡고. 해발려. 야, 임마. 집중해, 집중. 끈 잡고 못 들어온다. 야, 임마! 너 아니잖아! 너 안 죽었잖아! 백광호 씨, 범행을 뒤라는 거야? 얘기해봐. 네, 이때 화면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아니죠. 자, 이 방향에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주장을 핍니다.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장 검증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시 카메라가 넘어갔을 때는 이 현장 검증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역시 수사는 다시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화면의 방향성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긍정적인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재밌을 장면이고요. 이 아버지가 움직이는 방향의 역동성 그리고 운동성은 앞에 뒤에 이렇게 그룹을 짜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렌즈를 좀 더 망원 렌즈로 바꿨기 때문에 더 빠른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한 장면 다음에 반대로 카메라가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좀 더 집중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마지막 커트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죠. 네, 여러 욕망들이 뒤섞인 그런
느린 화면의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괴물을 촬영했던 김영구 촬영감독, 우리나라의 최고의 촬영감독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지만 김영구 촬영감독의 또 대표작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자와 형사들과 또 그 관계자가 다 엉키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한 통속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 이것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 상황을 비꼬게 되는, 비꼬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우리에게 이들이 같은 통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은 다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죠. 네, 첫 번째 수사반장이 해고가 되고 두 번째 수사반장이 이 사건을 맡게 되고 이 박두호 형사는 수사 보고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씨를 조감독 시절에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오디션에서 결국은 발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 어린 말로 문자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강호 씨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게 되고 언젠가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긴 후에 첫 번째 영화가 실패하고 두 번째 영화에서 송강호 씨에게 연락을 했고 흔쾌히 주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씨를 마치 야생마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연기의 방향이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지 않고 그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조율을 해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고 그 이외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군만마처럼 그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역할을 송강호 씨가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은 처음에 수사 보고에서 굉장히 코믹스러운 코드입니다. 당시에는 차트를 이렇게 직접 글씨를 써서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차트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또 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약간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예술을 삑사리 예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는, 그러면서 뭔가 삑사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유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1차 그 사건 현장하고 그 2차 사건 현장 이제 그 직선 거리가 이게 한 1000m 정도, 1km도 채 안 되는 그런 이게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거지만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이 종이 사이를 이 작대기로 넣지 못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분명히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 연출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다음 장면에서 차트를 읽는 장면은 글씨를 한 글자가 빼먹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그 12일, 16일 그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그 12시에 방천 소재 그 양지 다방에서 한성근. 네, 좀 한심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형사반장이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씨 뿌리기 걷어들이기의 기법이 나옵니다. 씨 뿌리기 걷어들이기는요, 그 간격이 좁을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 경우에 굉장히 이야기의 반전이나 감동이나 또 주제의 포인트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요. 가까운 장르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좀 더 빨리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작업에서 걷어들이기와 씨 뿌리기의 간격이 좁은데요.
바로 현장 검증 씬에서 그 우리가 복도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 장면이 씨 뿌리기라면 바로 새로운 형사 반장이 그간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는 장면, 이것이 바로 걷어들이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사원 32세입니다. 맞선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현장에서 족적이 1점이 나왔고 혈흔이 그 2점. 네. 첫 번째 수사반장 주변에 있었던 2명의 형사들이 주축이 됐고, 오히려 지금 오른쪽에 빠져 있는 이 서울 형사가 바깥으로 형성된 아웃사이더의 역할을 했다면, 새로운 형사반장 주변에는 그것이 바뀝니다. 그 미장센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비? 다들 비 오는 밤에 살해됐다고요. 그래? 자, 새롭게 서류를 중심으로 사건의 어떤 방향을 연구하고 있었던 아웃사이더 서울 형사는 새로운 사실을 종합해서 새 수사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2명 다? 아니요, 3명 다. 3명이나? 뭔 소리야 지금? 살해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실종자 신고서인데요. 이름 독특하죠. 덕고 현순 27세. 2달 전 7월 18일 실종됐습니다. 참내 난 또 누구라고? 독고 현순 걔 나랑 잘 아는 애야. 이 동네에서 현수이 쟤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저기 그 정솔면에 독고 현순이라고 이쁜 애가 있는데 그 저기 얼굴 하나는 뭐 미스 코리아 뺨칩니다. 그 집 나갔다고 그때 그 저기 실종 신고도 아, 좀 시끄럽다, 좀. 담당 아우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반장님. 그 서류들만 자세히 훑어봐도 알 수 있죠. 네,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축과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른쪽의 방향성이고요. 왼쪽의 방향성은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좀 불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는 장면은 더 화면이 오른쪽으로 가까워져서 이미 이 2명의 존재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 그 실종 당시에 독고 현순이 입은 옷이 붉은색 남방입니다. 서류에도 떡하니 나와 있죠. 그건 뭐야? 이거 여기 사인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실종되던 날 날씨입니다. 그날 저녁도 비가 왔죠. 비 오는 날 빨간 옷. 확실해요. 살해된 겁니다. 같은 범인한테. 영 동네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현순이 걔 맨날 나 서울 간다 했던 애야. 시체가 어디쯤 있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제일 뒷장 지도 보세요. 예. 제가 여기 실종 당일날 이 여자 동선 예상 범행 지점 전부 체크해봤습니다. 정경 2개 중대만 붙여주십시오. 이틀 안에 찾습니다. 자신 있나?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장, 영화의 30분 지점까지 이 박두호 형사와 그 동료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 이후에 자진 출장을 온 서울 형사로 인해서 이 사건의 방향이 과학 수사 쪽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네, 영화의 음악 사용과 함께 영화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몽따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몽따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악이 흐르면서 다양한 시간과 공간들이 압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심상이나 정서, 그리고 정보,
그리고 시간의 흐름들을 압축해 놓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몽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빗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면서 여러 장면들이 흘러가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80년대의 풍경과 80년대 수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떠한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한 빗속의 자, 응답 준비됐나? 오, 기욱이. 이야. 뭐라 임마. 그나저나 쟤 저러다 진짜로 당하면 어떡하냐? 네. 저 근처 어디선가 서태훈 형사가 바짝 따라가고 있을걸요? 아, 님이 함정수사. 네, 함정수사,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살해됐다는 가정을 가지고 함정수사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몽따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빗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맞아떨어지는 음악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될 장면들은 바로 OST로 생각을 했던 이 음악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의 형태가 영화에 전개가 되면서 화면 안에 내재한 사운드, 이것을 디에제틱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차 안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이렇게 나중에 변했죠. 자, 이 영화에 사용된 이 방법 말고 처음에는 디에제틱 사운드, 그러니까 라디오나 레코드판이나 CD나 테이프가 시작된 음악이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몽따주 형태나 혹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것이 OST가 되는, 내재한 사운드가 OST가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화면의 패턴과 다르게 흘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바로 OST로 시작했던 음악이 현재 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 기욱이. 이야. 네, 차 안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이렇게 변하는 작업이고요. 자, 이 몽따주에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상황들이, 시대적 상황들이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 장면은 이 장면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 전두환 대통령이 북중미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가 무슨 북한의 평양도 아니고 이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태극기를 흔들게 하는 이런 장면들, 시대적인 단서가 보이는 매우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일 심각한 장면은 바로 대사에도 나오지만 이 데모를 진압하러 가가지고 경찰 병력이 없다. 자, 이 장면은 바로 폭력 경찰이죠. 폭력 경찰이 머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이 여학생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비일비재하게 이런 폭행들이 이루어졌던 80년대, 그리고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던 80년대를 비판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서 그런 경찰 병력들이 다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살인사건이라도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보여지고 있고, 이 경찰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군홧발로 이 사람을 폭행하는, 그래서 새로운 형사반장에 계다는 징계까지 받게 되고 폭력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군홧발을 백강호가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파상풍으로 이 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런 장면도 역시 독재 정권 하에 경찰들을 상징적으로, 이런 폭력 정권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 시간과 공간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을 몽따주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몽따주 기법에서 등장했던 여인이 우산을 가지고 배웅을 나가는 장면에서, 빨간 옷을 입는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상당히 완성도 있게, 이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의 비하인드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가장 아쉬워했던 씬이 바로 습격을 당하는 빨간 옷의 여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우산 들고 공장 앞으로 나가지 뭐. 어? 에이고 됐네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 자, 우리가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여자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주인공 한 명 이상이 모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요. 네,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이 범인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야기의 본편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치 여파처럼 이야기의 마지막 시퀀스는 바로 몇 년 뒤에 이 형사가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녹즙기를 팔다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는데 그곳으로 다시 한번 향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고요. 몇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곳에 똑같은 자세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자, 지나가는 소녀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을 그렇게 지나가다 바라봤다.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서 잠시 들렸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에서는 불문율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송강호 씨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여기 들여다보냐고. 그랬더니 뭐래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적 상례죠. 그런데 이 장면 다음에는 그냥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자, 뉴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들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프롬프터라는 그런 기계를 써서 시청자들,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뉴스의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웨딩 DVD 제작에서 신랑 신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말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힙합 가수가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녹화를 할 경우에 불이 들어오는 카메라 앞에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카메라를 보는 행위. 그 외에는 영화에서 카메라를 보는 행위는 특정한 영화의 형식이나 또 주인공이 관객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대사를 이렇게 독백으로 읊는 것 이외에는 쓰여지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의 마지막에 다른 카트가 없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혹은 그리고 여기에 나를 보고 있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누군가는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마지막 추기경의 얼굴이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보다 더 과격하게 이 가운데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촬영 에피소드는 촬영 현장에서 김용구 촬영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조금만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 김강림의 희곡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사회에서 여기에 만약에 범인이 와 있다면 난 그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영화가 바로 살인의 추억입니다. 자, 미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면에 어떤 기자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쓴 이유로 입소문을 타고 영화가 재미있고 그리고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적 완성도와 기법들이 상당히 탁월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당시에 500만을 넘긴 그런 영화가 됐는데요. 멀티플렉스가 아닌 시절에 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들에게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1000만을 넘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